소설 플랩을 노래한다는 2007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도리스 레싱의 첫 작품입니다. 남아프리카를 배경으로 가난과 부, 여성과 남성, 흑백 인종 문제의 이양 대립 구도로 1950년을 전후로 한 시대적 상황을 권력 아래 놓인 인간관계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녀 작품들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 메리는 16살의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고 늘 다투기만 하던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소도시에서 살아가는 30세의 직장 여성입니다. 숙소인 여성회관에서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직장에서는 인정받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러나 메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결코 타인에게 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사람들로부터 원한과 질투를 사지 않았고 여성회관에 머물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퇴소를 요구받지 않습니다. 소도시의 삶에서 메리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쉽게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한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가게 된 메리는 베란다에서 친구들이 나누는 험담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나사가 하나 풀린 것 같아 결혼처럼 대단한 일은 하지 못할 거라는 자신에 대한 경멸스러운 험담에 메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소녀스러웠던 자신의 옷차림도 정장으로 바꾸며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 노력해보지만 심한 불편을 느낍니다. 메리는 그 사건으로 인해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결국 상사로부터 휴직 권고까지 받습니다. 진찰을 위해 찾은 병원 의사로부터는 신경쇠약 진단까지 나오게 되죠. 이때 메리는 자신이 사회적 존재가 아니라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결혼을 해야 한다는 친구들의 생각이 어쩌면 일리 있을 수 있다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후 결혼 상대자를 찾아 리처드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의 농장으로 갑니다. 메리는 도망치듯 하는 결혼이지만 어쩌면 잘한 일이라고 타인의 간섭이 없는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도착한 첫날 리처드는 메리에게 차를 따라주며 이제 이런 일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해줍니다. 메리는 생각하기 싫은 어린 시절의 집과 너무 닮아있는 그 시골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생활합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리처드도 메리의 적응력과 능력에 감탄하지만 뜨거운 태양 열기가 그대로 전해지는 양철 지붕 아래 그녀는 지쳐갑니다.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멀리 떨어져 존재하는 리처드와 토지, 흑인 일꾼들 모두가 자신과 무관하다고 느껴집니다.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과 그곳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깨닫고는 메리는 도시로 탈주하지만 전과 다른 남노한 형색의 결혼한 메리는 거부당합니다. 결국 리처드와 함께 시골로 다시 돌아오고 겨울을 맞습니다. 차가운 날씨는 메리를 활력 넘치게 만들었고 메리와는 다른 본성으로 순응하는 삶을 사는 남편 리처드와도 새로운 관계 가능성을 열기 시작했지만 그가 말라리아에 걸려 아프게 되며 좋은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맙니다. 아픈 리처드를 대신해 농장에 나간 메리는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의 적개심 어린 눈, 경멸조의 웃음을 느낀 메리는 화를 참지 못하고 채찍을 휘둘러 상처를 냅니다. 모세의 얼굴에 피가 흐르자 자신의 행동에 충격을 받지만 한편 복종하게 했다는 생각에 묘한 만족을 느낍니다. 농장 사건 후 2년의 시간이 흐르고 모세는 하우스보이로 오게 됩니다. 채찍을 휘두르던 날 메리가 느꼈던 섬찟함 그리고 자신에게 대들려 했던 모세를 기억해내고는 모세에게 더욱 못되게 굽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모세는 메리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메리는 일하려 드는 사람이 없다는 리처드의 경고를 떠올리며 모세에게 가면 안 된다고 울먹이며 애원합니다. 그동안의 주종적 관계는 사라지고 평등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리처드의 농장을 매수한 찰리에게 고용된 20대 청년 토니는 물을 마시기 위해 들어간 집안에서 메리의 단추를 채워주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영국에서 근대 교육을 받고 자란 토니는 남아프리카에서 행해지는 흑인들에 대한 처우를 보며 백인들의 위선을 역겨워하는 사람이지만 메리의 단추를 채워주는 모세를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흥분한 토니는 모세에게 당장 꺼지라고 외칩니다. 그 후 토니는 메리의 살해 현장에서도 이중적인 태도를 드러내는데요. 현장에서 찰리와 테넘 경사와의 짧은 대화 그리고 침묵은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알게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무언가가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게 합니다. 남아프리카에 도착해 가장 많이 들었던 이 나라를 우선 이해해야만 한다라는 말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배워라, 배우기 싫거든 떠나라 라는 의미임을 알게 됩니다. 토니는 그들의 위선에 침묵하며 결국 질서를 선택합니다. 자기 보존을 위한 토니의 선택, 나쁘다 해야 할까요? 아니면 옳다 인정해 줘야 하는 것일까요? 토니가 모세에게 꺼지라고 말하던 날 모세는 메리에게 묻습니다. 젊은 주인과 함께 떠날 거냐고 말이죠.
메리는 떠날 거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예감합니다.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모세에게 죽게 될 것이라는 걸 말이죠. 자신을 수렁으로 밀어넣었던 친구 집의 베란다, 악한 관계가 시작되었던 베란다라는 공간에서 말이죠. 메리가 자유를 꿈꾸지 않았더라면, 그녀를 찾아왔던 찰리 부부와 좋은 관계를 가졌더라면 리처드와 메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립되고 패배한 백인이 아닌 성공한 백인으로 말이죠. 메리의 죽음은 주류 질서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자본주의 질서와 가부장적 질서, 인종차별적인 질서로부터 말이죠. 끊임없이 자유를 찾아 탈주했던 메리, 성공하지 못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강요된 질서를 수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자유에 대한 욕망을 포기할 수 없었던 메리는 결국 자신의 남은 모든 것을 걸고 질서를 거부한 것입니다. 메리에게 그 순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도록 입을 막았던 모세는 쓰러진 그녀를 지나쳐 옆방으로 갑니다. 오래전 패배시켰던 리처드와 오두막에서 자고 있는 제압당한 토니를 내려다봅니다. 모세는 완전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리고서는 사람들에게 발견되기 전까지 모세는 자기에게 벌을 주러 갑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말이죠.